썩 꺼져라. 역적의 피부치 주제에. 시아버지의 고함이 겨울 하늘을 찢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내 친정아버지가 역모로 차명당한 게 벌써 3년 전이다. 우리가 관아의 사정에서 내 목숨은 살려줬건만 그 역적의 피가 결국 우리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구나. 이 집안에 더 이상 재앙을 몰고 올 순 없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남편은 한 달 전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32살의 윤씨 부인에겐 자식도 없었지요. 친정은 이미 멸문당했고 남편마저 이르니 시댁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마련해 주신 폐물이 든 낡은 보찜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 속에 쓰러졌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정월 초승 가장 추운 밤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윤씨 부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옷은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손발은 감각을 잃어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눈앞에 허름한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으나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미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죽는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녹슨 칼을 든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키는 작았으나 눈빛은 굶주린 승냥이처럼 사납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일남 무인 강석의 아들이었소이다. 꼬마야,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만 쉬었다 가게 해주지 않겠느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으나 차분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죽일 거예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일남 뒤로 6명의 아이들이 더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11살부터 6살까지 모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얼굴은 때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얘들아, 너희들도 갈 곳이 없구나. 보찜을 내려놓은 윤씨 부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남의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얼어붙은 손으로 보찜을 풀었지요. 그 안에서 하얀 무명천에 쌓인 주먹밥 몇 개가 나왔습니다. 배고프지? 이것부터 먹거라.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일남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칼을 내렸지요. 먹어라.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주먹밥을 나눠주며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지요. 모두 앙상하게 마른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윤씨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경계를 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고 윤씨 부인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머니, 따뜻해요. 막내 아이의 잠꼬대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벌떡 눈을 떴습니다. 막내는 윤씨 부인 무릎 위에 자고 있었지요. 윤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으러 왔던 이 폐가에서 윤씨 부인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지요. 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래, 죽을 수는 없다. 저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윤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일남의 거친 손, 둘째의 움푹 파인 볼, 셋째의 터진 입술, 넷째의 얼어붙은 귀, 다섯째의 헝클어진 머리, 여섯째의 앙상한 어깨, 막내의 작은 발. 모두가 윤 씨 부인의 가슴을 찢었지요. 친정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듯 이 아이들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리라. 윤 씨 부인은 보찜 속 금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인 전날 밤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딸아, 이 비녀는 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힘들 때 이것을 보고 우리 집안의 긍지를 잊지 말거라. 윤 씨 부인은 금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비녀를 팔아 쌀을 사야 했지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옷을 해 입혀야 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으나 폐가 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윤 씨 부인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윤 씨 부인은 잠자는 아이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남편 영감님, 이 불초한 사람이 이제 살 길을 찾았나이다. 저 아이들을 반드시 사람으로 키워내겠나이다. 정월 초승, 눈보라치던 그날 밤, 죽으러 온 여인과 짐승처럼 살던 7 아이가 만났소이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이 만남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월보름이 지나고 눈은 조금씩 녹아내렸으나 산골 폐가의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지요. 하지만 폐가 안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온 후 아이들의 얼굴에서 야수 같은 경계심이 조금씩 거쳐갔고, 폐가는 비록 허름하나마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리 모여라. 오늘은 좁쌀죽이다. 윤 씨 부인이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퍼냈습니다. 아이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나무 그릇을 내밀었지요. 처음 며칠은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기도 했으나 윤 씨 부인이 차근차근 예의를 가르치자 아이들은 놀랍도록 빨리 배워나갔습니다. 막내부터 받아라. 어린 것이 먼저다. 일남이 동생들을 정리하자 아이들은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일남은 비록 12살밖에 안 되었으나 이미 이 무리의 확고한 우두머리였지요. 윤 씨 부인은 지난 한 달간 보찜 속 폐물을 하나씩 처분의 쌀과 무명천을 마련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 내려가 장에서 물건을 사고 다시 산에 올라와야 했지요. 아이들을 위해 밤마다 헌옷을 깁고 기워 입혔으며 척박한 땅을 일궈 채소라도 심으려 애썼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혼자 장에 가시나요? 셋째 용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10살인 셋째는 유난히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지요. 괜찮다, 얘들아. 아주머니는 이 정도 일은 힘들지 않단다. 윤 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보찜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윤 씨 부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한 달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일한 탓에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손발은 동상으로 부어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윤 씨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보찜에는 쌀 한 말과 무명천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연 몇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폐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윤 씨 부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일남이 재빨리 달려가 윤 씨 부인을 붙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괜찮다. 잠깐 어지러울 뿐이. 윤 씨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일남은 윤 씨 부인을 안아 안채로 옮겼지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일남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넷째는 물을 길어오고 다섯째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둘째는 나무를 씻어 죽을 쓸 준비를 해. 일남의 차분한 지시에 아이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아버지 강석이 돌아가실 때도 이랬지요. 일남은 당황하지 않고 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으나 일남만은 윤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축축한 천으로 윤씨 부인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조금씩 먹여주었지요. 윤씨 부인은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윤씨 부인의 잠꼬대에 일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여인도 자신들처럼 아버지를 잃었구나. 그것도 억울하게 말이지요. 일남은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돌봐주는 것은 알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1년 전 아버지 강석이 숨을 거두기 직전 일남만을 불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태석아, 기억하거라. 너희는 다서충신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다. 피를 토하며 아버지는 일남의 손에 낡은 천 조각을 쥐어주었지요. 천에는 다서충신의 이름과 함께 7 아이의 출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표가 숨겨진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하라. 하지만 살아남아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남은 그날 밤 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린 동생들이 알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고 혹여 실수로라도 밖에 새어 나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본 윤씨 부인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지요. 이 여인이라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일남은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윤씨 부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일남의 목소리에 윤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남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내가 간호를 해준 것이냐? 예. 아주머니. 일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은 단호했지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일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천을 받아들고 펼쳐봤지요. 촛불 아래 비친 글씨를 읽는 순간 윤씨 부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천에는 다서충신의 이름과 함께 7 아이의 출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 윤정국, 이기현, 박승우, 최한영. 윤씨 부인의 눈이 윤정국이라는 이름에 고정되었지요. 그것은 바로 윤씨 부인의 친정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님.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일남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무인 강석이었습니다. 3년 전 영모 사건으로 다서충신 가문이 멸문당할 때 아버지는 이기현 대감, 박승우 대감, 최한영 대감 가문에서 아이들을 2명씩 구해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이지요. 일남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진실을 풀어놓았습니다. 영모는 박 대감 일당이 조작한 것이었고 다서충신은 박 대감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역으로 당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아버지는 2년 동안 우리를 숨겨 키우며 생존수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탈출 당시 입은 칼 상처가 덧나 1년 전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저에게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도. 예. 윤정국 대감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영모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지요. 청렴결백했던 아버지가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는데 역시 누명이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윤 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일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서가, 아니, 일남아. 내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켜낸 너희를 내가 반드시 키워내마. 그리고 우리 함께 아버님들의 원수를 갚자꾸나. 일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나눌 사람이 생긴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머니가 아니다. 윤 씨 부인은 일남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를 어머니라 불러다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내 자식으로 여기겠다. 일남은 윤 씨 부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일남이었지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밖에서는 까치가 울었고 눈 녹은 물이 처마에서 뚝뚝 떨어졌지요. 겨울은 가고 있었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과 일남은 서로를 마주보며 다짐했지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은인과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원수를 갚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맺어진 피연의 동지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실을 나눈 후 석 달이 흘렀지요. 윤 씨 부인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스승이 필요했지요. 일남아, 내가 며칠 다녀올 곳이 있다.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거라. 어디 가시는 겁니까, 어머니? 너희를 가르쳐줄 스승님을 모셔올 것이다. 윤 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비녀 하나를 품에 넣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한양에서 20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그곳에는 친정아버지의 절친한 벗이자 조정을 떠나 은둔 중인 노경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경수는 60이 넘은 노학자로 한때 홍문관 부재학까지 지낸 대학자였지요. 하지만 3년 전 영모 사건 이후 간신들의 횡포의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산촌에 은거하며 제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길고 희끗한 수염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지요. 노 대감님. 윤 씨 부인이 대문을 두드리자 노경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게 누구냐? 정국의 딸이 아니냐? 대감님. 윤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노경수는 윤 씨 부인을 안으로 데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내 소식을 듣지 못했다. 시집살이가 고되다 들었는데 대감님, 저는 이제 그 집에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은 지난 석 달간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일, 폐가에서 7 아이를 만난 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로 5 충신 가문의 유자들이라는 것까지 말이지요. 노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강석이 아이들을 구해냈단 말이냐? 예.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을 반드시 키워낼 것입니다. 하오나 제 힘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윤 씨 부인은 품속에서 마지막 비녀를 꺼내 노경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조선의 기둥으로 키워주소서. 노경수는 비녀를 보고 눈을 감았지요. 그것은 윤정국이 딸의 혼례 때 선물한 것으로 노경수도 잘 알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마지막 재산까지 내놓을 필요는 없다. 노경수는 비녀를 도로 윤 씨 부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정국은 내가 홍문관에 있을 때 아꼈던 후배였다. 나보다 10살 아래였지만 학문이 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지. 그의 원한을 풀어줄 씨앗들이 있다니
네, 어찌 외면하겠느냐. 대감님,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 노경수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훗날 과거에 응시하려면 양반의 족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분 없는 거지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과거장에 발도 못 들여놓는다. 그것이 바로 제가 대감님께 여쭙고 싶었던 두 번째 부탁이옵니다.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하지. 경기도 양주에 강씨 가문이 있었는데 10년 전 역병으로 가족이 모두 죽고 대가 끊긴 집안이 있다. 그 족보라면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정말이옵니까? 그래. 강씨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양주 산골에서 살았지. 후손이 없으니 그 족보를 빌려 쓰는 것쯤은 문제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강씨성을 쓰고 양주 출신으로 하면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대감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족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만으로는 세상에 나서기 어렵지. 아이들이 제대로 서려면 무우도 갖춰야 한다. 노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게 오랜 벗이 하나 있다. 북방의 전설이었으나 지금은 이 근처 산속에서 사냥꾼으로 살고 있지. 그를 함께 찾아가 보자. 다음 날 노경수와 윤 씨 부인은 깊은 산속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무강 장군이 살고 있었지요. 60에 가까운 나이였으나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눈빛은 매섭게 살아 있었습니다. 경수, 오랜만이로군. 무슨 일로 찾아왔나? 무강,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노경수는 백무강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백무강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조정에서 버림받고 이렇게 사는 내가 무얼 가르칠 수 있겠나. 자네의 검술과 병법이 있지 않은가. 그 아이들에게 싸울 힘을 주게. 백무강은 윤 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봐야겠소. 내일 그 폐가로 안내하시오. 다음 날 두 노인은 윤 씨 부인을 따라 폐가로 향했습니다. 일남은 낯선 이들이 오자 즉시 동생들을 뒤로 숨기고 칼을 빼들었지요. 누구냐? 일남아, 괜찮다. 이분들은 너희를 가르쳐 주실 스승님들이시다. 윤 씨 부인의 말에도 일남은 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무강은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지요. 좋은 눈빛이로군. 아니다 이참에 나를 한번 배워보겠나? 백무강이 맨손으로 일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남은 주저없이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백무강은 몸을 살짝 비틀어 칼을 피하고는 일남의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힘은 있으나 허점이 많구나. 하지만 배우면 금세 늘겠어. 백무강은 7 아이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걸음걸이, 체격,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두 자질이 있소. 가르쳐 볼 만하오. 노경수도 아이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째 현도는 한 번 들은 시를 그대로 외웠고 셋째 용재는 숫자 계산을 귀신같이 해냈지요. 나머지 아이들도 저마다 영특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제대로 키우면 나라를 다스릴 인재들이 되겠소. 노경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 이 아이들에게 경전과 제왕학을 가르치겠소. 나는 검술과 병법을 맡겠소.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 씨 부인은 두 손을 모아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폐가는 비밀 서당이자 비밀 무관학교가 되었습니다. 노경수는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아이들에게 사서삼경과 역사, 병법을 가르쳤고
백무강은 사흘에 한 번씩 와서 검술과 궁술, 창술을 전수했지요. 칼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다.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무인의 길이니라. 백무강의 가르침에 일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전을 읽되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노경수의 말씀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지요. 윤씨 부인은 아이들이 공부와 수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밭을 일구고 바느질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폐가에는 밤마다 글 읽는 소리와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봄바람이 폐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바람의 시작이었지요. 7 아이와 한 여인, 그리고 2 노인의 은밀한 동맹.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날, 폐가 마당에서는 7 형제가 땀을 뿌리며 수련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일남은 이제 15이 되어 어깨가 더욱 걸어졌고, 막내도 9살이 되어 제법 의젓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더 낮춰라. 그래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백무강 장군의 호령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목검을 휘두르며 땀을 흘렸지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된 수련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물을 마시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경전 공부를 하거라. 백무강이 손뼉을 치자 아이들은 우르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곤줄인 거지였던 아이들은 이제 건강한 몸과 또렷한 눈빛을 가진 소년들로 자라났지요.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보리밥이 뜸들고 있었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하지만 윤씨 부인의 모습은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5의 나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왔던 손은 바칠과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혀 거칠어졌고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지요. 3년 내내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이들의 배를 채우느라 몸은 여위고 핏기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하시게요. 둘째 현도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14살이 된 현도는 키가 훌쩍 자랐고 총명한 눈빛이 더욱 빛났지요. 그래, 곧 차려질 게다. 형님과 동생들을 불러오너라. 예, 어머니. 현도가 나가려는데 윤씨 부인이 휘청거렸습니다. 현도가 재빨리 윤씨 부인을 부축했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얘야. 그저 더워서 그런 것뿐이다. 하지만 현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도 거르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마련하느라 당신은 늘 마지막에 가장 적게 드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은 노경수 학자 앞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노경수는 죽간을 펼치며 입을 열었지요. 오늘은 맹자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는 구절을 아느냐? 예, 선생님. 백성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뜻이옵니다. 일남이 대답하자 노경수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훗날 벼슬에 나아가거든 이 말을 절대 잊지 말거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3년 동안 아이들의 실력은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남은 백무강도 감탄할 정도로 검술이 늘었고 현도는 경전을 줄줄 외웠으며 셋째 용재는 산수와 경제를 꿰뚫었지요. 나머지 형제들도 각자의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수업이 끝나자 노경수와 백무강은
윤 씨 부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인,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소. 백무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손사래를 쳤지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지만 부인이 쓰러지시면 아이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노경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아이들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두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의 각오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윤 씨 부인은 촛불을 켜고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베옷에 꽃과 나비를 수놓아 장에 내다 팔면 쌀 몇 되를 살 수 있었지요. 3년 내내 밤마다 이렇게 자수를 놓았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윤 씨 부인은 개의치 않고 천에 묻힌 피를 닦아내고는 다시 바늘을 들었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윤 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곤했지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나 아버지들의 원한을 풀기 전까지는 쓰러질 수 없었지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여름 밤 폐가는 고요했으나 윤 씨 부인의 바늘 끝에서는 미래가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남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다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자수를 놓다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발견했지요. 일남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옷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인 손,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일남은 그 손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일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련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지요. 여름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고 아이들의 땀은 마당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폐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지에서 학자로, 거지에서 무인으로 변모하는 7 형제.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깎아내며 받쳐주는 한 여인. 윤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팠으나 마음만은 뿌듯했지요. 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지요? 이 불초한 딸이 아버님의 하늘 풀어드릴 칼날들을 벼리고 있나이다. 윤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여름 하늘이었지요. 3년이 지났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저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었지요. 7년이 흘렀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인 가을날,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지요. 지붕은 말끔히 수리되었고 담장도 새로 쌓았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밭이 일궈져 있었고 헛간에는 땔감이 가득 쌓여 있었소이다. 일남은 이제 19이 되어 키가 훌쩍 자랐고 어깨는 산만큼 넓어졌습니다. 검을 쥔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둘째 현도는 18부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막내조차 이제 13이 되어 제법 검수를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시원이 목검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16이 된 넷째는 몸이 가볍고 발이 빨라 형들도 방심하면 당할 정도였지요. 일남은 여유 있게 목검을 막아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 일남의 목검이 바람처럼 움직이자
넷째는 그대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백무강 장군이 박수를 쳤지요. 훌륭하다. 일남, 내 검술은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구나.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백무강은 흐뭇하게 웃으며 7 형제를 둘러봤습니다. 7년 전만 해도 군주린 거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들로 자라났지요. 내년 봄 과거에는 형들 셋이 나가도 되겠구나. 노경수 학자가 말했습니다. 일남과 현도, 용재는 이제 과거를 볼 만한 실력을 갖췄지요. 예, 선생님. 준비하겠습니다. 일남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5째 준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 관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상한 자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고 수색 중이랍니다. 일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년 동안 조심하며 살았으나 결국 의심을 산 것이지요. 모두 안채로 들어가라. 서책과 무기를 모두 감춰라. 일남의 명령에 아이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노경수와 백무강도 서둘러 뒷산으로 피했지요. 윤씨 부인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정리했습니다. 진흙을 얼굴에 묻혀라. 다시 거지처럼 보여야 한다. 7년이 지났으나 윤씨 부인의 위기 대응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옷을 벗어 누더기로 갈아입었고 얼굴에 진흙을 문질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 5명이 폐가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박대감 집안의 가신이었지요. 이 집을 수색하라. 관군들이 안채와 헛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날이 무슨 일이 오니까? 입 닥쳐. 이 근처에 역적의 잔당이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너희가 수상하구나. 가신이 일남을 노려봤습니다. 일남은 고개를 숙이고 바보처럼 웃었지요. 저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역적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놈이 나이가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체격이 웬만한 장정보다 낫구나. 수상하다. 가신이 일남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일남은 애써 눈빛을 흐리며 대답했지요. 산에서 나무하고 사냥하면서 그렇게 됐을 뿐이옵니다. 관군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서책도 무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지 새끼들이었구나. 시간 낭비했어. 하지만 가신은 마지막으로 윤씨 부인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듯한데. 혹시 양반집 출신이 아니냐? 윤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윤씨 부인의 기품은 완전히 숨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일남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양반집 딸이었소. 하지만 집안이 망해서 이렇게 사는 거요. 그게 죄요. 일남이 가신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관군들이 일남을 제압했습니다. 일남은 일부러 힘을 빼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이놈이 감히. 가신이 일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일남은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지요. 윤씨 부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옵니다. 역적은 아닌 것 같으니 이번만 봐주지. 다음에 또 버릇없이 굴면 그땐 가만 안 둔다. 관군들이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일남이 벌떡 일어났지요. 다들 괜찮아? 일남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맞은 척한 것뿐이었지요. 윤씨 부인이 일남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얘야. 내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노경수와 백무강도 뒷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슬아슬했소. 일남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려.
백무강이 일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노경수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지요. 박대감 일당이 수색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요.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오. 예, 선생님. 그날 밤 7 형제는 모여 앉았습니다. 일남이 입을 열었지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해.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어. 형님 말이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둘째 현도가 맞장구 쳤습니다. 내년 봄 과거에 우리 셋이 나가자. 그리고 동생들은 그 다음 과거를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형님. 아이들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7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가을 바람이 폐가를 감쌌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듯 이제 7 형제도 산에서 내려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위기는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윤씨 부인은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입니다. 곧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것이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3월, 한양거리는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로 북적였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일남과 현도, 용재였지요. 22이 된 일남은 어깨가 넓고 키가 우뚝했으며 21살 현도는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지녔고 20살 용재는 날렵한 체격에 영리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10년간의 수련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형님, 떨리지 않으세요? 용재가 물었습니다. 일남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떨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성균관 앞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남 형제는 누구보다 당당했지요. 노경수 학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실력은 웬만한 양반 자제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문과 초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제가 내려졌지요. 덕으로 다스리는 것과 법으로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가 논하라. 현도와 용재는 붓을 들어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10년간 읽은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요. 다른 선비들이 한참을 고민하는 사이 두 형제는 이미 절반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원에서는 무과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일남은 활을 들고 관역 앞에 섰지요. 쏘아라. 일남의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정확히 관역 중심을 뚫었습니다. 5발을 쏘아 5발 모두 명중시켰지요. 구경하던 무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젊은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말 타고 쏘는 기사치 있어 시험에서도 일남은 완벽했습니다. 질주하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아 모두 명중시켰지요. 마지막 검술 시험에서는 백무강에게 배운 검법을 펼쳐 보였습니다. 심사관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름 후 합격자 방이 붙었습니다. 현도, 용재, 우리 이름이 있다. 용재가 소리쳤습니다. 문과 초시 합격자 명단에 강현도와 강용재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무과에서도 일남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회씨가 남았다. 일남은 침착했으나 가슴속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한 달 후 치러진 회시에서도 세 형제는 빛을 발했습니다. 현도는 문과 회시에서 장원을 차지했고 용재는 3등으로 급제했지요. 일남은 무과에서 장원 급제했습니다. 강현도, 강용재, 강일남을 대궐로 들라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세 형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궐에 들어갔지요. 어좌에 앉으신 임금께서 세 형제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경들이 바로 이번 과거의 장원들이냐? 예, 전하. 강씨 집안이라. 어느 고을 출신이냐? 일남이 준비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양주 출신이옵니다. 집안은 미천하오나 학문을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워주셨사옵니다. 어머니 혼자 키웠단 말이냐? 예, 전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저희를 가르치셨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효자들이구나 싶으셨지요. 답안을 보니 경들의 실력이 출중하더라. 특히 현도, 내 글은 경전에 밝을 뿐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일남, 내 무의 실력은 과거 어느 장원보다 뛰어났다 하더라. 어디서 배웠느냐? 산속에서 사냥하며 스스로 익혔사옵니다. 임금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익혀 저 경지에 올랐다니 참으로 대단한 인재들이구나 싶었지요. 좋다. 현도는 승문원 정자로, 용제는 사헌부 감찰로, 일남은 오이도 총부 낭장으로 재수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세 형제는 309고 두레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관직에 오른 것이지요. 대궐을 나온 세 형제는 곧장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마당을 쓸다가 아들들을 보고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10살이 더 들어 45이 된 윤씨 부인의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급제했습니다. 현도가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합격증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지요. 정말이냐? 정말로 급제를 했단 말이냐? 예, 어머니. 현도 형님은 문과 장원, 저는 3등, 일남 형님은 무과 장원입니다. 용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님, 보고 계시지요? 이 불초한 딸이 약속을 지켰나이다. 윤씨 부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의 세월 손에 피가 나도록 바늘을 들고 밭을 일구고 굶주리며 아이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나머지 형제들도 우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형님들, 축하드려요. 막내 찬빈이 형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제 16이 된 막내는 형들을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지요. 찬빈아, 너희들도 3년 후면 급제할 수 있을 거야. 일남이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노경수와 백무강도 찾아왔습니다. 축하한 애들. 10년 공부가 헛되지 않았구나. 선생님, 스승님,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세 형제는 두 스승께 깊은 절을 올렸지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세상에 나가거든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폐가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지요. 윤씨 부인은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굶주렸던 거지 아이들이 이제는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내 아들도 머지않아 뒤를 이을 것이지요. 이제 절반은 왔다. 조금만 더 버티면 복수를 할 수 있다. 윤씨 부인은 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지요.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7 사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날 한양도성은 또다시 새로운 인재들의 이름으로 떠들썩했지요. 강씨 집안의 나머지 네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시원이는 무과에, 준영이는 문과에,
예성이는 문과에, 막내 찬빈이까지 문과에 급제하며 7 형제 모두가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강씨 가문이라니 어디서 나타난 집안인가. 형제가 모두 급제하다니 전무후무한 일이로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15년 전 영모로 몰린 충신들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일남은 이제 사헌부 장령으로, 현도는 홍문관 수찬으로, 용재는 호조 정랑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세 형의 관직 생활은 흠잡을 데 없었지요. 청렴하고 강직했으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형님 모두 모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일남의 사랑채에 7 형제가 모였습니다. 창문을 꼭꼭 닫고 초를 켰지요. 이제 때가 왔다. 일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증거를 모았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모을 차례다. 현도가 품속에서 서찰 뭉치를 꺼냈습니다. 홍문관 서고에서 찾았습니다. 15년 전 영모 사건 당시 작성된 신문 기록인데 곳곳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역력하지요. 용재도 장부를 펼쳤습니다. 호조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박대감 일당이 국고를 빼돌린 증거입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빼돌린 돈이 무려 10만 냥이 넘습니다. 시원이가 지도를 펼쳤지요. 박대감의 사병들이 훈련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도성 밖 20리 그곳에 은밀히 무사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박대감과 결탁한 관리들의 명단입니다. 6조 판서 중세, 대간 중 5, 그리고 준영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시아버님 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씨 부인을 쫓아낸 시댁도 박대감과 한 통속이었던 것이지요. 좋다. 이제 마지막 증표만 찾으면 된다. 일남은 품속에서 아버지 강석이 남긴 낡은 천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면 북악산 호랑이 바위 밑에 5 충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표가 묻혀 있다고 하셨다. 그럼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죠. 막내 찬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남이 손짓으로 막내를 진정시켰지요. 조심해야 한다. 박대감 일당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일남 형제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청렴하고 능력이 뛰어나 박대감 일당의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것이지요. 내일 밤 달이 없을 때 움직이자. 현도와 용재는 나와 함께 북악산으로 가고 나머지는 각자 자리를 지켜라.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 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일남과 현도, 용재는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 바위는 산 중턱에 있는 거대한 바위로 호랑이가 웅크린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여기다. 일남이 바위 밑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쯤 파들어가자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지요.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편지 5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현도가 촛불을 비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5 충신께서 직접 쓰신 편지들입니다. 선왕의 밀명을 받아 박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간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15년 전 선왕께서는 박대감의 비리를 의심하고 5 충신에게 비밀 조사를 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박대감이 먼저 눈치채고 5 충신을 영모로 몰아 제거했지요. 하지만 이 편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이심과 정억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용재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5년간 모은 증거들과 이 편지를 합치면 완벽합니다. 편지에는 의심이
우리 장부에는 실제 금액과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현도가 서찰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사병 양성 의혹이, 우리 지도에는 사병들의 위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들께서 시작하신 조사를 우리가 완성한 것입니다. 일남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지요. 사흘 후 7 형제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일남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버지의 필적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지요. 아버님, 아버님의 글씨. 어머니, 아버님께서 완성하지 못하신 조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현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원한을 풀 수 있겠구나. 윤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조회 때 전하께 모든 증거를 올리겠습니다. 일남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지요. 조심하거라, 얘들아. 그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1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입니다. 일남은 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7 형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날들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들. 윤씨 부인은 아들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7 형제는 폐가를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형님들 떨리지 않으세요? 막내 찬빈이 물었습니다. 떨린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으니까. 일남이 막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을바람이 폐가를 휘감았습니다. 박 대감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15년 전 뿌린 씨앗이 거대한 복수의 나무로 자라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7 형제는 한양으로 돌아가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지요. 내일이면 대궐에서 운명의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별들은 7 형제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영혼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지요. 가자, 형제들. 내일은 우리의 날이다. 일남의 말에 6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 사자가 마침내 산에서 내려와 세상을 향해 포효할 준비가 끝난 것이옵니다. 궁궐대전에는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임금께서 긴급히 조회를 소집하신 것이지요. 박 대감과 그 일당들도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 섰습니다. 강일남, 강현도를 비롯한 7 형제를 들라. 전교가 내려지자 7 형제가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전하, 신들이 아뢰옵니다. 일남이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15년 전 영모로 몰려 차명당한 5 충신 가문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슨 말이냐? 영모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박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남은 침착하게 상자를 열었지요. 전하, 이것은 5 충신께서 직접 쓰신 편지들이옵니다. 선왕의 밀명을 받아 박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기록이 적혀 있사옵니다. 현도가 편지들을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편지를 받아보시고는 얼굴이 굳어졌지요. 편지에는 박 대감이 국고를 빼돌리고 사병을 양성한다는 의심과 정황이 적혀 있사옵니다. 하지만 충신들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박 대감이 먼저 눈치채고 영모로 몰아 제거했던 것이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용제가 장부를 올렸습니다. 신들이 5년간 조사한 결과 편지에 적힌 의심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박 대감은 국고를 10만 냥이나 빼돌렸으며 도성 밖에 사병 300명을 몰래 양성하고 있사옵니다.
시원이가 지도를 올렸고 준영이가 명단을 올렸습니다. 또한 당시 영모신문 기록은 조작되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의 명단도 있사옵니다. 예성이가 서찰 뭉치를 올렸습니다. 15년 전 다서충신께서 시작하신 조사를 저희가 완성했사옵니다. 편지 속 의심과 저희가 찾은 증거를 합치면 박 대감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옵니다. 찬빈이 마지막 문서를 올렸지요. 임금께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노기를 띠셨지요. 박 대감, 선왕의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국고를 빼돌리고 사병을 양성하였으니 전하 용서하소서. 소신이 끌어내라.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의금부 나장들이 박 대감을 끌어냈습니다. 박 대감과 결탁한 관리들도 모두 체포되었지요. 임금께서 7 형제를 바라보셨습니다. 경들은 혹시 그 충신들의 예, 전하. 신들은 5 충신 가문 중 강석, 이기현, 박승우, 최한영 대감의 자식들이옵니다. 내시라고 윤정국 대감은? 일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국 대감께서는 아드님이 없으셨사옵니다. 하오나. 일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국 대감의 따님께서 바로 저희 7을 15년간 키워주신 어머니이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께서 눈을 크게 뜨셨지요. 뭐라, 그렇다면 역적으로 몰린 윤정국의 딸이 너희를 키웠단 말이냐? 예, 전하.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누명을 풀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났으나 산속 폐가에서 저희를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워주셨사옵니다. 현도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저희는 산속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밤낮으로 일하시며 저희를 먹이고 가르치셨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깊은 감동에 젖어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짐이 선왕을 대신하여 사죄하노라. 5 충신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직과 재산을 모두 복권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7 형제는 300우고 두례를 올렸습니다. 한 달 후 박 대감 일당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시댁도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7 형제가 수집한 증거 중에는 시댁과 박 대감 일당의 비리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지난 15년간 시아버지는 박 대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사고 팔았으며 국고에서 빼돌린 돈을 나누어 가진 장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뇌물죄와 국고 횡령죄로 유배당했고 집안의 전 재산은 국고로 몰수되었소이다. 윤씨 부인을 쫓아내며 그토록 오만했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15년의 세월 끝에 정의가 바로 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7 형제를 요직에 앉히셨습니다. 일남은 병조판서로, 현도는 이조판서로, 용제는 호조판서로, 나머지 형제들도 각기 중요한 자리에 올랐지요. 경들은 15년간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닦고 무예를 연마했으니 이제 그 힘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7 형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폐가가 있던 그 자리에 의리의리한 정자를 세웠지요. 이름은 칠자정, 7 아들의 정자였습니다. 낙성식 날 윤씨 부인은 정자에 올라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 죽으려고 왔던 이곳이 이제는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가 되었지요. 어머니, 편히 앉으소서. 일남이 어머니를 부축해 상석에 앉혔습니다. 7 형제가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께서 15년간 흘리신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라 아버님들의 원한을 풀었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돈줄인 거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조선의 기둥이 되었지요. 너희가 정승이 되어 기쁜 것이 아니란다. 윤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도리를 아는 선비가 되어 기쁘구나. 앞으로도 백성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사를 돌보거라. 명심하겠나이다, 어머니. 일남이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15년간 아들들을 위해 바늘을 들고 밭을 일군 손이었지요. 어머니의 손이 이토록 거칠어진 것은 모두 저희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윤씨 부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경수와 백무강도 칠자정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축하하오. 15년 공이 헛되지 않았소.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이 어찌 이렇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부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1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날 저녁 칠자정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7 형제와 윤씨 부인, 두 스승이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었지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소서. 막내 찬빈이 청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는 것을 너희가 증명했구나. 윤씨 부인은 술잔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아버님들, 이제 편히 쉬소서. 아들들이 아버님들의 이름을 되찾았나이다. 모두가 술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예를 올렸습니다. 봄바람이 칠자정을 감쌌습니다. 복사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날았지요. 15년 전 죽음의 겨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생명의 봄으로 끝이 났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에서 조선의 전설이 된 윤씨 부인. 7 거지에서 7 정승이 된 형제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빛이 되었소이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